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5자 회동이 내일 열립니다. 논의될 의제를 놓고 벌써부터 청와대와 야당의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참 어렵사리 성사가 됐는데요. 네. 사실 근데 청와대와 여당, 야당 서로 주장하는 방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장 교수님. 네. 일단 청와대, 여당, 여권의 주장은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둘 거로 보십니까? 뭐 정치라는 데는 똑같은 방점이 있고, 그리고 미래 권력을 향한 현재의 어떤 지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양쪽이 똑같은데, 현 집권 세력은 대통령 및 새누리당이고, 네. 그리고 차기 집권을 도모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야당은 뭐 민생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민생을 얘기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차기 집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할 수 없이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측면, 그런 것, 그리고 또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의 포인트를 맞춰서 네. 양측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망이 됩니다. 이 교수님, 야당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그 전에 대통령이 사실 해외 외교를 다녀오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외교 내용을 설명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평가를 할 만해요. 야당으로 봐서는 근데 사실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 대통령한테 계속 국정화 그 문제를 계속 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장을 펴줬으니 야당으로 봐서 당연히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네. 이런 데서 엄격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1순위라고 봐야죠.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문제, 법정 시일 내에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노동개혁법을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민생이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협조하는 협조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야당으로 봐서는 가서 올라가서 그 얘기만 듣고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뭐 이게 그 회동의 형식과 의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야당 측의 입장에 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외교적인 성과를 얘기를 듣고 좀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얘기가 오갔는데, 결국은 의제 문제는 좀 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해서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처음에는 3자회담 얘기에다가 이제 다시 5자회담으로 해서 여야가 지금 모양을 만들어서 내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 교수님, 네. 이미 이제 오늘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중단 요구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과연 박 대통령이 화답을 할 것이냐에 모아져 있는 건데,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답을 할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원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야당도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5.16 군사 반란을, 예를 들어서 뭐 군사 반란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어떻게 대하냐, 그리고 6.25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학계가 다시 한번 토론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층에서 반대하는 거, 그리고 진보나 제야에서 반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야당도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역사고, 앞으로 영토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 민족주의 시대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예. 우리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세계화 시대니까 다양한 각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 이씨 조선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런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대사의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적 차원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교서를 만드는 것이 국정이라고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설득했을 때, 예. 과연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밥상을 차고 나올 수 있을지, 저는 대통령의 정치력이 워낙 뛰어난 고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아주 거부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년 총선이 있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담스럽고 네. 가자니 그렇고, 그리고 밥상을 차고 나오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래저래 초선인 문재인 대표, 지금까지 정치력이 약간 부족했는데 과연 내일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정치 8단 이상인
지금 네. 현존한 최고의 정치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정치인을 상대를 함에 있어서 야당 대표가 과연 어떤 결과물을 가져 나올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8단과 1단의 대단한 대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답변에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대통령께서 이 여야 간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아주 참하게 부딪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여야 지도부를 부르는가? 이게 뭔가 이 사태를 해결할 어떤 의지나 혹은 보관이 있는 건가? 출구 전략이 있는 건가? 이렇게 사실은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하게 부딪히는 이 역사교과서의 그 국정화 문제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기 전에 예.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당위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와서 문재인 대표 야권에서 요구하는 이 국정교과서의 철회 문제,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적어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 강하게 지금까지 국정 운영 스타일로 봐서 더 강하게 필요성을 오히려 얘기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앞으로 국민끼리 지금 여론조사 보면 뭐 43대 44 팽팽하게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게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지 않을 수 없는데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별로 손해보지 않는 장사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 문제 가지고 문재인 대표 리더십은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고 이런 상태의 긴장 구조를 가져가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 야당의 입장에 봐서 굉장히 야권을 결속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 봐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당도 사실은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동안의 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너무 좀 졸속으로 처리한 문제가 그런 측면이 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좀 시간을 넉넉히 갖고 하는 어떤 공청회를 거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어떤 여지를 줘서 조금은 이 야당의 체면을 살려서 좀 빠질 수 있는 이런 출구 전략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자칫하면은 오자회담 이후에 회동 이후에 여야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또 해봅니다. 이미 저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미 40석이라는 예비비가 지출이 됐고, 그리고 17억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로 내려가서 지금 이제 집필진 구성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보관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정화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층의 지지로서 대통령이 됐고, 물론 대통령은 여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그것이 어떤 타당한 논리로서 자신 있게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천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야당이 거부를 하고 저항을 했을 때 결국은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거기까지 저는 이미 나가 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물론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기여하러 당내 분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지도력을 이 안정화된 과정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총선 쟁점으로 이것이 갔을 때 과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이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 오자회동이 서로 여야가 갈 길을 가기 위한 명분 찾기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을 건너갔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길을 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수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서 예를 들어서 이 회담이 결렬로 물론 설명이지만 결렬이 없겠지만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뚜렷한 지금 시각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그리고 청와대는 청와대로 각장의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것을 총선 국민들 심판이라든가 그런데 를 대비하지 않는 예비. 그러면 각자의 명분을 찾아서 간다 그러면 평가는 실리적인 득은 어느 진영이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보십니까? 대략적인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 보면 우리의 분단 현실에 보면 보수층이 60%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지금의 정당 구조는 지역 패권 구도이기 때문에 과거의 민주대 반민주 구조는 이미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지형이 약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새누리당은 현상 유지가 차기 총선의 최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170석인데 그래서 160석, 155석
15석 이상만 얻으면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를 하고 그리고 국정 이후에 박근혜 네. 대통령 후반기를 집권 여당으로서 서포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뭐 새누리당이 불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손에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뭐 정치라고 하는 게 근데 타협의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내일 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제3의 방안을 표출할 수도 있고 다만 그 지금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포기하거나 하는 다른 방법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액세서리 어떤 좀 뭐 이걸 좀 뭐가 붙여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예측을 부분을 해보는데. 생각해 볼 네. 수 있는데 지금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장을 만드느냐. 그동안 지난번에 중국 전승절 갔다 오셔서도 사실은 이런 자리를 안 만들었고 또 추석 연휴에 유엔 총회 갔다 오셔서도 이런 장을 안 만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뭔가를 요청을 하고 하는 것. 더구나 여야 간에 지금 이념 전쟁하고 있는 참여한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뭔가 또 사람들은 보관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기대를 하지요. 네. 근데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지금 양쪽 다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둘 다 43, 43 이 정도 참여하게 나눠 있기 때문에 야권은 야권대로 결집돼 있고 여권은 여권대로 결집돼 있다. 근데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승부를 어떤 뭐 논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계속 이런 구도로 국민들을 아주 끌고 갈 수도. 끌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적절히 조금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2017년까지 하는 것을 좀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시점을 좀 늦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그 사이에 국정화로 가되 보완 장치를 좀 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지 정부 여당이라는 게 청와대가 처음부터 지시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좀 기대를 한편으로는 좀 기대를 좀 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떤 보관 없이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관이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국정도서를 야당 이제 문재인 대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야당도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입니다. 정치력에서 과감하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사학기라든가 대학생들이라든가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1인 시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방문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야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불러가지고 예산 문제도 얘기할 것이고 향후 뭐 4대 개혁 문제도 네. 얘기할 것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정도서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통령은 이 흐름에 어떻게 막 불처럼 일하는 이 흐름에 딱 맥을 대가지고 그것을 흐름을 딱 끊어놓는 그런 것이 사실은 내일 회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야당이 대안을 가져와라 무조건 철회하고 과거처럼 뭐 이종교과서 검인정이 이종교과서로 가자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으로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이종교과서로는 국사 문제로는 좀 현대사 북한 문제를 기술함에서 문제가 있다 주체사상 같은 걸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으로 해서 국정을 하지만 국사 편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야 사학자들인가 모든 것이 합의하는 안만 도서에 교과서에 넣자. 저도 과거에 교과서를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를 제가 현대사를 제가 부분을 집필진에 들어가서 심의위원을 했었는데 예. 가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보수적 가치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유를 싫어하는 집필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 합의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유를 빼라. 이런 요청이 많이 오고 그래 지금은 사회책에 보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가 빠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절충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사회는 국정교과서인데도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으로 간다고 해도 집필진, 심의진 그리고 심의진도 10차례, 20차례 회의를 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면밀하게 서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사전도 찾아보고 사료를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국정으로 간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과거의 뭐 친일이라든가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친일이라든가 뭐 군사독재 미화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한테 네. 말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서 책을 만들어 보면 그렇게 못한다. 내가 집필진 입장에서는
내 시각에서 양심이 있는데 학자로서 양심이 있고 교사로서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특정 세력에 편향되게 글을 쓰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역사로 봅니다.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저는 이렇게 그렇다고 말씀하신. 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박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친일, 이런 그런 반독재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냥 강하게 선언을 해주면 또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정도의 선언 가지고는 합의가 되지는 않을 않을 것이다.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어차피 뭐 구호적인 거고 지금도 지난번 황교안 총리께서 뭐 그런 뭐 무슨 친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독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과서에 이제 실지 않겠다. 본인이 맡겠다 이렇게 근데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 육성으로 본인 입으로 사실 그걸 하면 또 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되지는 않을 같고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레토릭보다는 어떤 그 형식이나 혹은 절차에서 적어도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수용하는 측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측면 가지고 어떤 게 합의되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3자 회동이냐 5자 회동이냐 이래 갖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예전 같으면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판을 그냥 단독으로. 그러니까 서로 사실 비밀리에 네. 다 측근도 물리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제3 방안을 도출하고 좀 합의해가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는 것인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5자 회담을 자꾸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요구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 이게 좀 서로 성향이 좀 다르고 또 어차피 국회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번에 협조를 하려면 이종걸 원내대표의 도움도 매우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그러면 자기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를 어떤 논의를 해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또 청와대로 봐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키워주면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뭔가를 도출했다고 할 때 과연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밖에 나가서 야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대표성이 있느냐? 사실은 그것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모양을 결국은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는 하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들을 불러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본적 그걸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대통령 같아요.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당 총재였지 않습니까? 네. 총재 1인 직할 체제로 밑에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렇게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당이 이제 이원화됐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가 있고 원내 세력, 원내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새로운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네. 있고, 그래서 이 이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일정 부분 들어와서 대통령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면 개혁을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성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개혁에 지금 목말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역대 대통령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네. 그런 것이 역사적인 업적으로 남기기 위한 대통령의 몸부림인데 이런 진정성이 이제 야당으로서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서 수긍을. 오자회담을 수용을 했다는 것은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이런 것을 무조건 배척만 하지 말고 야당의 의견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해서 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 그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표하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죠.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3명이 사실은 그동안 새 네. 다툼을 했는데 오늘은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국정화, 역사교육 반대 목소리를 함께 냈어요. 일부에서는 이게 어떤 연대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 고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회의적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창당할 때 문재인 대표가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나 잘해 이런 잘하세요. 얘기가 생각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천정배 의원이 사실 호남에서 이번에 그 광주에서 당선된 것은 지금 새정치연합과 함께 하지 마라. 문재인 대표가 있는 새정치연합, 이 친노가 장악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는 좀 거리를 두고
새로운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호남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어떤 고리로 해서 어정쩡하게 이 합류하고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일 호남에 대해서 것이다. 굉장히 좋지 않게 보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은 적어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관해서는 천정배 의원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 색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당을 떠나서 야권이 연대를 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 뭐, 확산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뭐 저도 뭐 거기에 동감이고 야권은 이제 끊임없이 분열을 해서 대선 때 합합니다. 야권 연대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보궐선거라든가 대선 때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반드시 뭐 역대 선거를 보면 계속 분열을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지역 구도에 따라서 특정 세력의 야당 후보가 나올 때 공천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야권이 많이 분화돼서 선거를 치르고 선거 후에 야권 연대라든가 야권 통합을 이뤄서 대선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호남신당도 아직은 저는 여전히 상수라고 보고 수도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전북이라든가 전남 광주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거 민주당 세력이라든가 새로운 신당 세력이 상당히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 총선이 끝나면 네. 당연히 야권 지형 재편이 있을 겁니다. 야권 지형 재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빅매치를 앞두고 야권 연대라든가 과거처럼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의당 세력은 끝까지 합류를 안 하겠지만 다른 연대를, 세력들은 네. 예를 들어서 뭐 합당을 한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해서 야권 단일 대우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서로 이렇게 같은 이념적 네. 지향을 가진 세력들이 대국민 선전전을 하는 것이고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부분 개각에 이어서 윤상현, 김재원 정무특보가 이제 특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네. 사실 친박계의 보폭이 이제 넓어지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 네. 그러면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 이후에 공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내부의 투쟁은 불가결합니다. 뭐 반드시 있어 왔고 그리고 외부적인 투쟁보다도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 훨씬 더 치열한 것이고 뭐 우리야 권위주의 정치 문화 이후 과거의 계파주의가 쭉 이어져 왔고 뭐 지역주의와 계파주의가 같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친박이라든가 과거 친이 그리고 반박 이런 지금 당내 역학 갈등은 상당히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국민들도 이런 당내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정당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뭐 욕할 필요는 없고 정당 내부적인 투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친박계가 번번이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우선 당대표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되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떨어진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에서 역시 지금 정의화 의장이 되고 황우여 부총리가 그 당시에 또 떨어졌었죠. 그 이후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친박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도 늘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친박 내의 결속도 그렇지만 사실은 좀 활약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그분들이 친박의 일부 핵심 인사들은 또 당을 떠나서 행정부에 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기준 해수부 장관 삼선 의원이죠. 또 그 외에 유일호 장관이 이제 다시 당으로 돌아가고 김재원 의원이나 또 이제 윤상현 의원들이 네. 특보를 띄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아무래도 친박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네. 때문에 친박의 새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목소리는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난번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소위 안심공천, 안심번호 국민공천 이거 갖고 네.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를 사실상 지금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꼬리를 내린 이런 모습이어서 어떻게 보면 비박이 지금 힘쓸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또 정기국회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싸움은 이제 12월 정도 가서 공천의 룰 이걸 결정하면서 한번 나올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그때 흩어졌던 친박들의 결집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친박의 목소리나 어떤 힘이 좀 커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